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본연구원의 연구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의료과실과 차원에 갑자기 날씨가 되게 문제있고, 명절도 앞두고 여러 가지 보고 싶은데, 이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는 내과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근거하는 진, 보건의 질의 흐리를 내는 그런 연구에서 그런 편인데,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전차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정책을 연결시키기 위한 이런 중간 진보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해석을 좀 구체하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해서 고도비만 환자 수술이 필요한가 하는 제목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환자 선생님과 패널 선생님께 인사드리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보건의료원 이선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연구원장 이선입니다. 제가 인사 말씀보다는 우선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유명하신 바쁘신 분들인데, 이 어려운 시간 꺼내서 여기 오시도록 힘써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한 인사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대장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듯이 어려운 시간 오늘 지금 간단한 시간도 연결해서 앞두고 이제 어렵게 잡은 시간이고요. 아마 지금부터 이제 몇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이 지금 두 번째 올해의 워크숍 회의입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하다 보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이제 시간이고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틈을 내주셔서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들이 좀 더 잘 논의가 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제 네카 원탁회라고 이렇게 지금 규칙이 내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는 게 오늘 논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제로 회의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네카 원탁회라는 이런 이름을 붙인 거가 외국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가장 정책적 이슈, 또는 이해 주체 간에 서로 상반된 이견들을 서로 해소하는 과정들을 컨센서스 컨퍼런스 자체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의 방법들은 기존과 조금 이제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는 팩트 또는 근거를 놓고 토론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토론을 하는 거가 그냥 브레인스 토론보다는 좀 더 구조화된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개별적인 근거나 논리들을 좀 따져가면서 가능한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논쟁이나 이성적 객관적인 논의가 되도록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도 마찬가지 형태를 지속되는데요. 논의형의 일장가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여기에는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올린 A장들 중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만큼을 합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의의 결론이 있다는 게 조금 우리가 그냥 하는 장담이라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올려진 회의의 여러 가지 주제가 다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본에도 안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단계 한 단계 서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가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이 각각의 정보로 이렇게 좀 조율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의 정책으로 지각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번 2차 하면서도 그런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숙한 점도 많고, 저희도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을 지금 시도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책 이슈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들을 조금 같이 근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문화라든가
자꾸 만들어나보자. 이런 이제 선의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그런 취지하에 나름대로 좀 의견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해서 또 같이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모으시는 부분들은 어디인지도 좀 저희가 모아주시고 이런 시간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할 동안 관심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본격적인 연자 발표와 패널 토론에 앞서가지고 메카 원탁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 게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쭉 이 회의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챙겨왔던 저희 연구원의 김가은 팀장이 나와서 원탁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카 원탁회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메카는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건강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향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반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메카 원탁회의를 통해서 연구 결과의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효율적인 확산, 정보 제공을 위해서 원탁회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아시다시피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는 회의로서 메카 원탁회의는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보건의료 주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메카가 지원하는 객관적이고 세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공론의 장을 말합니다. 메카 원탁회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의를 해주심으로써 정책 반영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 조작식품, 생명복제기술, 원자력 전력 정책 등 그 원탁회의를 사용한 바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복지 기준을 정할 때 원탁회의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70년대부터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 유럽 쪽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덴마크, 호주 등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주제에 대해서 임상 전문가와 대중, 보건의료 정책가에게 유용한 합의문을 도출할 목적으로 합의회를 하고 있으며 패널들이 주제에 편향되지 않은 그런 독립적인 판단을 해주심으로써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합의문을 작성하는 근거 자료는 아크의 EBP 센터에서 제공하는 SR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고요. 패널의 역할은 기존 근거를 평가하셔서 비결정된 질문에 합의문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합의문의 성격은 NIH 정책은 아니고 패널의 관점을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NIH에서 주제 선정은 보건의료에서 중요하거나 아니면 상충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이슈, 또 현재 근거와 실제의 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은 유효성이나 리스크, 또 레커멘드 등으로 해서 5개, 6개 등의 질문을 구성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예시인데요. 올해 10월에 또 수행되는 NIH 컨퍼런스 임신성 당뇨의 진단과 관련된 것에서 질문을 7가지로 뽑아내고 있는데요. 주로 임신성 당뇨에서 스크리닝이나 진단적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1991년에 그 고도비만 관련해서 GI 서저리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넌 서지컬한 트리트먼트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서지컬한 트리트먼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크라이테리아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유효성,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자는 각 분야의 임상 연구자나 권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패널은 각 분야의 연구자,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공동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널은 연자와 달리 어떤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 특정 입장을 견제하지 않는 분으로, 또 경제적, 경력상 이해 상충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텔레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있고, 그 웹사이트에 또 그 컨센서스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있고, 각 관련 기관에 합의문을 발송하고 있고, 논문으로 또 부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컨퍼런스 절차는 이러한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미국의 그 컨센서스 컨퍼런스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네카형 그 원탁회의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기존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 등 그 원탁회의를 수행한 바가 있고, 올해는 이제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 모시고 합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기존보다는 이제 NIH 모델을 더 벤치마킹해서 방법론을 보강하고 합의 기능을 강화시킨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올해로서는 지금 고도비만이 2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 때는 연자분들께서 근거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패널분들께서 그 근거를 평가해 주시고 토론 및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합의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후속적으로는 합의문을 완성해 주시고 최종 보고서, 보도자료, 논문 게재화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과 원탁회의는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고, 운영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과 연자 패널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질문과.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는 주제 선정과 예산의 범위 등을 결정하고, 이번 주제가 선정된 배경은 저희가 2011년도에 이런 비만 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해서 그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도비만에 대한 질병으로서의 인식 개선, 고도비만 관리 실태 및 한계점, 관리 및 치료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이 원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4분으로 구성이 되었었고, 여기에서 원탁회의 관련 그 전반적인 일정과 주요 질문, 연자와 패널을 선정해 주셨고요. 7월 말부터 준비해서 오늘 원탁회의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연자는 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널은 정보, 정책, 임상, 환자 대표 하셔서 11분으로 모셨고요. 그 해주실 역할은 본회의 그 연자 발표를 통해서 토론 및 수기 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 합의해 주실 주요 질문은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 고도비만은 질병인지, 또 두 번째로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적 요법은 적절하고 안전한지, 또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은 비용 효과적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합의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합의 기준은 패널 참석자의 70% 동의 시 합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 운영위원회 때 결정이 되었었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고도비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 고도비만 환자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도비만 환자들에 대한 관리 및 보험급여 정책 결정 시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원탁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오늘 회의는 2세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원탁회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 설명 중에서 나왔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연자 발표를 듣고 두 번째로 이제 패널 토론 시간 그리고 패널 토론의 말미에 가서 오늘의 그 논의에 대한 결과를 합의문으로 도출하는 작업까지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두 세션에 좌장 선생님들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연자 발표 세션에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시는 최윤백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최윤백 교수님은 대한 비만대사외과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이제 패널 토론 세션인데, 여기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유형준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흥남성시병원의 내분비 내과에 계시고, 노인당뇨병 연구회 회장 등을 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좌장 선생님들께 차례에 따라서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자 발표 세션을 최윤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아산병원외과의 최윤백입니다. 여러분들 뵙게서 잘 반갑고요. 더더군다나 비만 수술에 관심이 많은 외과의사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연자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세 분의 연자가 위인물에서 보신 것처럼 세 개의 연자를 가지고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세 분 연자의 발표 시간은 15분씩 발표를 하시고, 각자 세 분 연자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연자께서는 가능한 연재 발표 시간을 엄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 분 연자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고도비만에서 나오는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씁니다. 하나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허리둘레를 적혀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이 체질량 지수는 바디 매스 인덱스, BMI라고 표시를 하고요.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 리터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5, 30, 4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여러분들 쉽게 아시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만의 진단 기준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게 WHO의 1999년도의 정의인데요. 쭉 이 비만도를 이제 위해서부터 아주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몸무게가 지금 거 정상적인 거, 약간의 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오다가 오비지 클래스 2라는 거는 이제 서구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BMI를 따져서 35에서 40까지는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BMI가 올라갈수록 동반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2009년에 대한비만학회에서 30 이상을 이제 고도비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밑에 보시는 이제 오비지 클래스 3라는 거는 40 이상, 서부에서는 이거는 초고도 비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병적 비만이죠. 이제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동반이 돼서 이름으로써 우리가 사망이 생기고 고생하시는데, 여기 빠른 글씨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고혈압, 심근병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성 부호흡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관절이 못 견뎌서 여러분들의 퇴행성 관절 질환이 생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제2형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생기고요. 또 위장관계에서는 이제 담석증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분들은 사회적인 이런 레이저지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얘기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연자가 NEJM에 발표한 2006년에 발표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BMI가 높아갈수록 사망률이 높아가는 만큼 우리나라 서구나 마찬가지 한국에 똑같습니다.
뭐 치료는 여러분 자신은 몇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식이, 운동, 행동 수정, 뭐 약물 쭉 돼 있는데 이런 비수술적 치료들이 문제는 성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별로 좋지를 못하고 또 하나 문제는 5년 지나니까 5년 이내에 다시 체중이 또 증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거냐?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BMI 40 이상 있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BMI가 35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는 그 유럽 사람보다 BMI가 좀 낮기 때문에요. 그걸 낮췄습니다. 그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BMI 37 이상 또는 BMI가 32 이상이면서 고혈압이 있든가 당뇨가 심한 경우에 수술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대한 논의가 오늘 이 자리 같은 데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제 BMI가 35 이상이거나 아니면 BMI가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국민건강영양조사전인데요. 2007-2009년 이게 보시면은 BMI 30 이상이 3.9%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동반질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이 BMI 높을수록 상당히 많고 또 나이가 40대 이상에서 동반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BMI가 높을수록 이런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BMI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30에서 3.9%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지면 한 2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좀 통계가 BMI 35 이상은 제가 잘못 썼습니다. 0.45% 정도니까 한 20만, 22만 명 되고요. 또 문제는 BMI가 40 이상은 0.1%, 한 5천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70%는 성인 비만으로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애들의 약 한 37%에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각종 애들한테도 성인병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만 때문에 오는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약 1.8조 1.8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히 우리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세 분의 연자의 강의를 드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자는 고도 비만은 과연 질병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상우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상우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현재 도곡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시고 한국건강증진학회 이사 또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 등 비만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의대 오상우입니다. 딱 15분을 지키라고 해서 15분에 꼭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백 교수님, 이영민 교수님, 또 여러 동료들과 또 여러 선후배님들이 모시고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 또 상당수가 바로 앞에서 이제 최인백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넘어가면서 슬라이드를 좀 넘기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발표 이전에 제가 잠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환자를 볼 때 어떤 때는 참 의사들이 냉정해야 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냉정하지 못하면 환자들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 비만 치료를 하면서 이 비만 환자들을 볼 때는 참 이게 마음이 그렇게 냉정해지기가 힘든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 사연들을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그렇고 또 이 원탁회의에 그런 사연들을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사실 냉정하게 사이언티픽하게 이야기해야 될 미팅인지 모르겠는데 좀 감성적인 면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우리나라 비만이 체질량 기준 25라는 진단 기준을 가졌을 때가 1998년 정도부터 주장을 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체질량 기준 25 이상을 비만으로 놓으려고 그러냐? 너네들 너무 우리나라의 비만을 너무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그 BMI 25 이상을 주장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그래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그 다음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적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 속도가 아주 연간 한 40만 명씩 느는 정도로 아주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앞으로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하고 BMI 25부터 우리가 관리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BMI 25 이상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2007년, 2008년 때부터 이러한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 별로 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인구는 별로 줄었는데, 그러면은 정말 비만 환자가 줄었을까 하고, 저희들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비만 환자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도비만이라는 기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봤더니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국내에서 최근 들어서 아주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가 아주 무서운데요. 이것을 연령별로 조금 나눠서 봤습니다. 나눠서 보면은 여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998년하고 2010년에 현재의 그 고도 비만의 유형을 봤었는데 보시다시피 주로 20대, 30대, 40대 위주로 비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대, 30대 이 고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이켜봤더니 실제적으로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우리 소아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빈도 양상을 보면은 모든 연령층에 그 사이에 증가량인데 다 연령층에 4세 이후로는 다 증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폭이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런 폭으로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1997년, 2005년에 이렇게 증가했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가 요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릴 때부터 이미 정크푸드나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1990년대 1980년대 후반부터 맥도날드 햄버거나 피자 이런 게 들어왔고 90년대에 지하철이라든지 기타 교통수단이 보급이 되면서 이런 보급과 아울러 어렸을 때 그런 입맛에 길들여오고 기름진 음식에 패스트푸드에 그 다음에 또 신체 활동이 적어진 청소년들이 지금 성인이 되면서 고도 비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 비만의 증가 양상이 아주 흥미로운데 오늘은 고도 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들고 왔습니다만 또 여성의 경우는 거꾸로 저체중도 확 들고 있습니다. 20대, 30대, 98년하고 2000년만 비교해보면 다시 말하자면 이 비만의 양상이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저체중 인구가 확 증가하고 고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거는 뭐 이런 음식 때문에 또 신체 활동이 줄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인구가 들었을 때 사실 그러면 이 고도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면 당뇨병 고혈압 이런 심혈관 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늦는 시기가 이를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도 비만 인구가 20대, 30대 위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좀 더 40대 넘어갈수록 그때가 되면은 지금의 당뇨,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 이런 것들이 유병률이 조금 한 5년, 10년 정도 인터벌 두고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만 늘어나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은 정말 비만은 많은 질병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최민덕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런 질병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질병과 연관성을 저희들이 밝혔던 건데요.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암 발생의 패턴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였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간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신장암, 그 다음 갑상선암 이런 암들의 유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인터넷에서 할 때만 해도 여성들이 유방에 만져져서 오면은 이거 좀 기다려봅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유방이 만져지면은 철저하게 검사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있던 질병하고 지금 있는 질병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패턴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질병들이 지금 이러한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급속한 증가는 앞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나라에 보다 더 큰 질병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니제임에 나왔던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04년에 분석했던 것도 이렇게 모탈리티를 한국에서 뚜렷하게 증가시킨다는 걸 저희들이 이미 확인한 바 같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러면은 이러한 고도 비만이 가진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이 질병에 어떻게 시달리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체질량 기준 35 이상이 되면요. 남성의 경우 37.6%, 여성의 경우 한 20%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한 40% 내외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중도 20대에서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고중성지방 혈중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봐서 이 5가지 질병 중에 이거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체질량 지수 30 이상만 되는 최소한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질병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의 모두가 하나 이상 갖고 있고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을 가지는 비율을 봤더니 아까 평균에는 한 개 이상이지만은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몇 %나 되느냐 봤더니 체질량 지수 35 이상에는 남성은 84.3%. 이거는 이제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40세 이상으로 가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84.3% 여성은 거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질병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을 보면은 거의 남성은 40에서 50%, 여성은 25에서 40% 정도 갖고 있습니다.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인데 남성의 경우는 24% 내에, 여성은 15에서 18% 내에 3개씩이나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질병들을 지금은 아주 간단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아주 간단한 대사 이상만 봐도 이 정도를 갖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 질병들을 아까 보셨겠지만 그 질병들을 다 합친다면은 이런 고도 비만인 분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질병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도 비만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이 어떤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보면요. 사회 경제적 수준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남과 여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여성들에서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고도 비만. 남성은 소득 수준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교육 수준을 보면은 특히 여성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특히 교육을 덜 받은 층에서 더 이런 고도 비만의 위험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러한 변화 자체가 초고도 비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자체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추정 인구가 조금 2010년에 최근 자료 갖고 제가 다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질량 기수 35 이상인 비만 인구는 한 18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기수 38 이상의 인구가 한 4만 7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들을 볼 때 결론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소득층의 문제이고 또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이끄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고도비만 환자들을 모아서 각 대학병원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베리아트릭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80%가 직장이 없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은 더 치명적입니다. 뚱뚱하면 절대 직장을 못 가집니다. 두 번째는 취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경제적 문제가 93%가 있고 사회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대인관계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지하철도 못 타고 지하철 타고 나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심지어 부모님들도 돈을 버렸습니다. 이게 부모님들 얼굴 못 보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때 봤던 분들 상당수가 자살을 기도했던 분입니다.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들을 본인이 이야기해보았더니 뭐 기본적으로 이런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를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나름대로 규칙적인 운동, 식사량을 줄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비만이 체질량 지수 25에서 30 정도는 우리가 메디칼 치료, 약물 치료하느니 운동 식사했고 또 30 이상이라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은 체질량 지수가 35, 40 이상이 갈수록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메디칼한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단계부터는 우리는 이러한 비만을 질병으로 봅니다. 개인이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단계는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건강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질병에 속하는 이런 환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가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보험공단에서 대국민 여론 조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 위원으로 왔던 시민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고도비만 환자들을 구해주려고 그러냐. TV에 보면은 무슨 슐린지 뭔지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운동 식사하면 저렇게 잘 빼는데 왜 이걸 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이런 분들의 고통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20대, 30대를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인구가 앞으로 지금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보면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고도 비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분들은 절박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은 확실한 질병, 이런 고도 비만은 확실한 질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고맙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가지고 이 과학적인 모임에 상당히 감동이 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허윤석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허윤석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졸업하셨고 현재 인하대학교 병원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상호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시고, 신 박사님은 일단 큰 흐름을 다 얘기해 주셔서 저는 준비한 것 중에 간단한 것들 넘어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좀 얘기했지만 상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고도비만 수술만 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50년, 60년이 넘은 수술이죠. 그 과정에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슐리 같은 사람도 옛날에 많이 있었죠. 60년대, 70년대. 외국에 많이 있었어요. 다 안 한 이유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으로 보는데 비만 자체를, 외국서는 고도비만 자체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래 고도비만인데 어떻게 수술 이렇게 많이 되나? 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말, 수술이 필요하다를 이해하시려면 이 얘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이게
비만의 정도를 나눈 겁니다. 근데 뭐 고혈압은 뭐 혈압이 얼마, 140, 90 이상이다, 뭐 당뇨병 126 이상이다라는 그런 뭐 없습니다. 숫자를 자른 거죠. 그것처럼 잘났는데 그 이유는 병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35를 외국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오늘 주제가 고도비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의학에서는 비만은 전체적으로 좀 조명을 했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모두가 이 얘기입니다. 이쪽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동네에 좀 퉁퉁한 애 있더라, 그 집딸 좀 뚱뚱하더라,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도비만을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리 제가 이걸 얘기해도 의사들조차도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 일반 비만을 가지고 질문하는 수가 있어요, 저한테. 저는 이제 그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 방법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비만 치료 방법이야말로 비만을 시도한 사람 수만큼 있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수술이냐, 나머지냐, 약과도 치료냐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요법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미하고 다이어트 요법 많이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요 현상, 리게인이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겠고, 행동요법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요법 자체의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뭐 약물요법은 없죠. 얼마 전에 그 FDA에서 다시 하나 이제 효과가 났는데 그 장기 데이터는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요법 자체 문제도 있지만 지속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고도비만 환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게임을 풀고 시작하지만 1년 후에 보면 10% 남짓. 나머지 다 요요를 이제 겪게 된 거죠. 아까 소개하신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컨센서스 미팅, 이런 원탁회의에서 이걸 보험급여를 그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서베이를 하고 나서 결론은 여기 있을 것 같이 The only effective means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비만에서 수술만이 효과 있는 치료법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때부터 보험급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아까 이미 나온 거지만 하여튼 35를 넘는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이거나 40을 넘으면 바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제 전에 가이드라인 복잡한 건 있지만 최종 결론은 수술을 고려해라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소개하신 분 이제 아시아퍼시픽을 좀 낮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은 1950년대부터 수많은 방법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한 20종이 넘습니다. 근데 효과와 합병증에 대한 진짜 냉정한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과정에 현재 살아남은 수술은 딱 3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우회술, 첫 번째 부위는 위우회술이 골드 스탠다드 수술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데, 말 그대로 위와 12장 이쪽의 음식이 안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 뒤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시고요. 위 밴크술은 과거에 디스카드 됐던 수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절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밴드 안을 조절할 수 있는 풍선을 끼우면서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 다시 채택이 됐고, 위 절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위 소매 절제술, 이렇게 위를 가늘게 만들어주는 수술. 이건 2000년대 이후에 했는데 현재 많이 증가하고 효과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수술이 현재는 살아남은 수술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수술들은 모두 다 이 복강경 수술을 합니다. 배를 짠다는 건 서로 최악입니다. 의사도 최악, 환자도 최악입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 윗부분을 주머니 조그맣게 만들고 소장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음식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우회된 이쪽은 이제 소화액이 타고 내려와서 여기부터 이제 소화액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는 이것이 골드 스탠다드지만 어쨌든 이 수술은 거의 40년간 검증을 통과한 수술입니다. 현재는 골드 스탠다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만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2008년에 34만 건 이상, 여기에 우리나라나 이제 마이너 국가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메이저 국가만 이렇게 돼 있고,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보다 건수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수술이고 거기에는 검증이 엄청 이미 다 끝난 수술이죠. 그 다음에 펌메드라는 거는 이쪽 의학이나 생명과학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 전자 라이브러리죠. 거기에 보면 그냥 베리아트릭 서저리 딱 치면 논문 검색 건수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 리뷰 아티클도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논문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 국내에 논문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논문은 몇 편 안 됩니다. 이거는 SOS 스타디, 스웨디스 오비스 오브젝트 스타디라 해서 이 비만 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바이블처럼 쓰는 이 그림입니다. 4,000명 정도 15년 98% 이상 팔로우, 컴플리트 팔로우입니다. 거기서 봤는데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입니다. 그냥 컨트롤이 아니고 여기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굉장히 매시브하게 보입니다. 그다음 세 가지 수술법에 대해서 이렇게 체중 자체가 30% 가까이 떨어졌다가 15년간 유지가 됩니다. 바이패스고 현재는 안 하는 수술이고 밴드라는 수술은 아까 잠깐 보신 밴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내과적 치료 방법에 비해서 어쨌든 뭐 수술이 효과가 있을 분들은 지속이 된다. 하는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저희가 요번에 내과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물론 숫자도 작고 멀티센터를 잘 데이터 모으는데 좀 이런 매칭도 좀 안 돼 있고 하지만 이런 260명, 224명 이 정도를 보고 제가 스터디를 했는데 수술 방법은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살아남은 세 가지 방법을 하고 있었고 비율은 좀 안 맞습니다만 이 결과는 메디컬 트리트먼트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보인 것 같아요. 내과 치료로 보면.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뛰어난 의사들이 있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수술적 치료한 분은 이렇게 18개월 봤을 때 근데 어느 기간을 비교해도 수술적 치료가 훨씬 효과가 좋았고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아까 바이오라 했던 SO 스터디에 8년짜리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래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기준이고 저희 스터디 기간은 요 기간밖에 안 됩니다. 뒤는 잘 모르겠고 아직 스터디를 안 돼 있고요. 저희 그래프를 딱 매칭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없는 데이터 가지고 우기는 거지만 어쨌든 큰 차이가 없겠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비드 오비스티 왜 병적 비만이냐 비만이 병이냐 하는 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이유를 해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병을 일으키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혈압 자체가 병이냐 혈압 낮추면 기운 없습니다. 생활 어렵죠. 막 기운 없다고 그러고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망가지는 장기가 문제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물론 많은 문제 있어요. 비만 자체만 해도 그렇지만 많은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병적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인의 12배 사망 찬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65세까지 살 확률이 33%입니다. 그 전에 다 죽는 거죠. 아까 보시는 그 커브며 국내 데이터도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 사회 경제적 비용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금액만 있습니다. 실은 조사 안 되는 금액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뭐 주변 돌아보시면 다 아시죠. 다이어트 많이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같은 그림이고요. 아까 오상훈 선생님이 비만 환자를 보면 감성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데 저는 이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림 이거 뭐 이 영화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림 그대로나 포스터 딱 느낌이 오시죠. 어떤 내용이겠구나, 어떤 꼼트겠구나. 근데 제가 이 비만 수술 시작하기 전에 봤을 때와 그때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술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제 딸하고 일어났어요. 눈물 납니다. 이 내용이 확 와닿습니다. 이거 다 꽁트죠. 실은 2%가. 근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렇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일단 진학할 때 차별당. 우리나라가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되고 면접이 되면서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고령용 환자들 진학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장 잡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거의 다 혼자 살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3번, 진학, 취업, 결혼. 여기서 딱 차별당하고 나면 당연히 아무리 용빼는 데가 있어도 사회 최하층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좋아지느냐? 네, 좋아지죠. 없어집니다. 리스크가.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내면 비만이라는 것만으로 이런 리스크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고 정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오죠. 그 다음에 수술 방법별로 봐도 방법별 차이는 좀 있는데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도 좀 더 다른 이 동반 질환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아주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만 봤을 때도 수술근이 완전 관해 정상이 된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렇고 미수술근 비교해서 얼추등이 있습니다. 삶의 질도 저희 연구에서 조사했는데 체중이 많이 빠지니까 수술근이 좋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분포도를 보면 이쪽에 기울기가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체중 변화만으로 설명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률입니다. 5년간 사망률, 고도비만 환자들 5년간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보면 0.17%, 비만 수술한 사람은 모든 원인이 0.68%입니다. 비슷한 논문이 또 있는데 총 사망률 이렇게 줄고 많이 줄어들죠.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SOS 스탄입니다. 그 바이브라는 거기서 이걸 계산했는데 10,000건의 베리아트릭, 고도비만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수술만으로 13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사망이 줄어드는 거죠. 이 결론이 나 있는 스터디고요. 그럼 수술은 어떤가? 수술 자체는 어떤 수술이냐? 합병증을 보면 수술 사망률 이 정도 나옵니다. 중증 합병증 2%미만 경증. 이게 외국 데이터들 다 모은 것인데요. 20절 보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술 자체 사망률이 분명히 줄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도비만 환자들은 마취나 수술에 있어서 최고 위험 환자들입니다. 마취하는 것만도 위험해요. 그런 환자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외과 의사들이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검증과 수많은 개선이 있어서 거의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최정점에 와 있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이 환자들이 비만 수술이 아닌 파트로 갔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외과 의사들은 다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도 보면 수많은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을 저희가 쭉 리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중증 합병증 몇 가지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고 도리어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요약을 하면요. 고도비만에 관련돼서 수술적 치료.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동일한 겁니다. 정립된 개념입니다. 저희 나라에 정립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장기 결과가 없지만 요번에 네카에서 아주 중요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해줬고 장기 결과가 안 나왔지만 초기 결과나 몇 가지를 비교해보면 외국 데이터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희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과 의사 입장에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께서 수술에 굉장히 좋은 점을 부각을 하시죠. 물론 수술에는 또 어두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신 데이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아주 훌륭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상우 선생님께서 비만이 고도의 병인가 말씀하셨고, 또 황혜서 선생님께서 수술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더구나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과연 그 수술이 비용 효과적인 면들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발표는 권진원 교수께서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은 과연 비용 효과적이냐, 코스트 이펙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권진원 선생님은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셨고 그 내카의 부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은 그 전문가분들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내용이어서요. 여기 그 전문가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스킵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비만 환자 비만수 비용 효과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그다음에 외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한 연구입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되어 있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아까 그 현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국내 환자에서의 수술 유효성 안전성 회원적인 의무기록 조사로서 한 연구와 삶의 질 조사 그리고 경제성 분석 조사, 질적 연구 의뢰 인식 조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고도비만 환자에서 비수술 치료와 비교하여 수술 치료의 비용 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한 것이고 비용 효과성은 체중 감소를 이용한 비용 효과 분석과 컬렉을 이용한 비용 효용 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에 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성 비교는 그 두 대안, 즉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 두 대안의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의 차이분의 비용의 차이가 우리가 지불하고 싶어하는 willingness to pay보다 작다면 비용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국내에서 연구를 한 거이면 1퀄리, 즉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1년을 더 사는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비용이 국민 그 조사를 통해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더 사는데, 건강하게 더 사는데 2천만 원을 쓴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비용 효과적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분석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비용 효과 분석과 저희가 비용 효과 분석 두 가지를 할 건데요. 비용 효과 분석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체중의 감소, 고혈압에서 보면 고혈압이 두 약제가 있다면 두 약제의 혈압의 감소를 비교하는 것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고 비용 효용 분석은 유틸리티의 변화입니다. 유틸리티는 아까 말한 그 삶의 질의 변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어저스트한 수명 연장 효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1년을 더 사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걸 비용 효용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에는 체중이 얼마만큼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 코스트가 얼마만큼 더 드는지, 비용 효용 분석에는 퀄리를 그러니까 삶의 질을 보정한 수명을 1년 더 증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를 구성하는 걸 비용 효용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 수술의 경제성 분석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수술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해주신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 특히 많이 시행이 된 연구로서 경제성 분석도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미국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모든 연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 효과적인 그 국가 내부적으로 정한 willingness to pay, 그러니까 비용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쓰더라도 내가 1년을 더 사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서 비용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비만 수술이 비수술 방법에 비해서 효과는 좋으면서 비용은 적게 드는 절대 우위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본 모든 경제성 분석의 결과들이, 외국의 결과들이 비만 수술이 비수술요법에 의해서 경제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효용 분석 두 가지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인 체중 변화 감소에 대한 비용의 변화를 볼 것이고, 비용 효용 분석은 삶의 질을 보정한 생존 연수, 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더 드는지를 본 것입니다. 비용 효과 분석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관점에서 했고, 아까 분석 기법에서 체중 감소율은 기저치 체중, 그러니까 수술 전 또는 비수술요법 전 그 체중에서 치료 후 체중을 빼고 기저치 체중으로 나눈 값을 체중 감소율로 정해서 보았습니다. 고용에 적용된 인구 집단은 당뇨가 있는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 환자이고, 여기서는 분석 기간을 1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형을 구성을 했는데요. 심각한 비만 환자가 오게 되면 비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수술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술 방법을 받게 되고, 이 환자들은 컴플리케이션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확률들을 다 고려하여서 비용 효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의 효과는 휴양적 의무기록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율을 본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아웃컴 중에서 저희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곳,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FDA에서 약을 규정할 때 10% 이상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 이상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의 비율 또는 BMI 감소치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를 봤고요. 비용에 관해서는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은 9개 병원 설문조사 또는 그 합병증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통계 연보 이런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허윤석 교수님이 보여주신 휴양적 의무기록 조사 자료인데요. 휴양적 의무기록 조사 자료를 보면 비수술요법에 의해서 수술요법이 체중 감소율이 한자리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체중 감소율은 비서저리가 비수술요법에서는 5%, 그 다음에 수술요법에서는 그 각각 수술 방법과 컴플레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수체중 감소율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이용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환자의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체중이 10% 이상 빠진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서저리업에 35%가 있었고 수술은 거의 100%가 거의 100%의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BMI 절대적인 감소는 비서저리는 한 1.87이었고 수술은 8에서 11까지가 있었습니다. 비용은 비서저리는 260만 원인데 이 비용은 1년간의 비수술 요법을 받는 메디카 3차 병원에서 받은 비용이고요. 이 비용 안에는 우리가 헬스장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디칼 비용만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저리에 가해서 관련된 비용도 컴플레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본 분석 결과를 보시면 체중 감소율을 봤었을 때 비수술군은 비용이 260만원, 수술군은 비용이 1100만원, 그래서 비용 차이가 900만원이고 효과는 5%, 23%에서 효과 차이가 18%입니다. 그래서 그 점진적 효과비, 즉 1%의 체중 감소를 더하기 위해서 드는 수술 비용은 5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는 환자의 비율, 리스판더를 1% 더 증가시킨 데는 15만원, BMI를 1 더 증가시키는 수술이 125만원이 더 125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정과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민감도 분석 또는 하이그룹 분석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이그룹 분석에서 저희가 기본 분석이 당뇨가 있는 BMI 30 이상이었기 때문에 당뇨가 없는 경우, 또는 BMI 30 이상 전체, 30에서 35 미만, BMI 35 이상 이렇게 다양한 환자군을 했을 때도 그 효과의 인크리멘탈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레이시오, 즉 그러니까 체중 감소율 1% 증가시키는 대한 비용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가 우리가 로버스트하다고 영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그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과학관 효과가 있는 군의 비율도 비슷하였고요. BMI 감소도 비슷하였습니다. 확률적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변경하였을 때 그 비만 수술이 비수술법에서 얼마만큼 비용 효과적인지를 볼 수 있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 결과에서 보면 우리가 윌링리스 투 페이, 아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우리가 1%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50만 원이 넘었을 때 수술이 비수술에 비해서 비용 효과적이라고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비용 효용 분석입니다. 비용 효용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의 삶의 질을 보정한 생존 요소를 퀄리를 이용해서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 비용 효용 분석에서는 저희가 아까 비용 효과 분석은 단 1년간의 결과를 이용했지만 비용 효용 분석에서는 저희가 전 생애를 기간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비용 효용 분석에 적용된 인구 집단은 BMI 30 이상 40 미만의 고도 비만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기간은 평생이고 할인율은 5%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술의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비어 오베즈 환자는 비수술요법과 수술요법을 받게 됩니다. 수술요법에 따라서 이제 그 수술 방법을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받게 될 수가 있고요. 비수술 환자와 수술 환자는 그 이후에 그 비만의 상태, 비수술법은 비만의 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상태와 수술법은 비만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BMI에 따라서 그 환자들이 그 평생 동안에 겪을 그 동반 질환의 변화 이런 거를 고려하여서 평생 기간 동안에 어떤 비용 경제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경제성, 아까의 그 모형을 결정 수용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모형에 적용을 하여서 저희가 그 경제성 분석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 모형에 포함된 건강 상태, 수술과 비수술 후 비만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는 코모비티가 없는 상태와 마일드 모더레이트 코모비티, 즉 마일드 모더레이트 코모비티는 다이아베티스, 하이퍼텐션, 디슬리피디움이야 동반질환 중 하나 이상을 발생한 상태였고 시비어 코모비티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스트로크 같은 동반질환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상태,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강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포함된 값은 효과는 아까 말한 우리가 퀄리를 산출했는데 그 퀄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그 역학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퀄리 아까 말한 그 삶의 질의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1이라고 했을 때 고혈압 환자는 한 0.9가 된다든지 당뇨 환자는 0.8이 된다든지 이런 값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비용은 아까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와 건강보험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무기록 조사 자료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서 BMI 30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이제 30인 사람이 비서절 효과를 받게 되도록 그게 30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노코모비티 했을 때의 그 효용 가중치, 즉 그 삶의 질이 0.87이 또는 이런 식으로 다 잡았습니다. BMI 25에 30인 서저리를 받은 그룹일 경우에는 그 노코모비티일 때 동반질환이 없었는데 0.9라는 식으로 해서 이 값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에서 다 추출을 해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비용은 비서저리 요법에서는 1년간의 비용을 160만원 그리고 서저리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산출하였고요. 그 코모비디티에 따르는 비용도 이렇게 저희가 심평원 자료 등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전이 확률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그 문헌 자료라든지 통계청 자료 이런 것들도 좀 저희 연구의 효용적
그 의무기록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서 전이 확률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동반질환의 발생률에 대해서도 BMI 30 이상과 BMI 25 이상 30 미만, 이게 비서저리 그룹이고 비서저리 그룹이겠죠. 그럴 경우에 그 코모비티가 얼마만큼 연령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사망률에 대해서도 산출을 하였는데 사망률은 저희가 자료를 아까 말한 그 스위디시 오베즈 서저리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비수술 치료와 비교한 수술 치료의 사망 위험비를 적용하여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와 이 자료를 이용하여서 각각의 사망률을 구하였습니다. 기본 분석 결과입니다. 비수술군과 수술군에서 비용은 비수술군은 1,600만원, 수술군은 1,700만원, 그래서 비용 차이가 150만원, 효과의 차이는 0.86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군이 1컬리를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더 증가시키는데 든 비용이 177만원이 나와서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인 2천만원보다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본 분석 위에도 여러 가지 민감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에서도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비용을 비수술법에서는 한 번만의 치료를 가정을 1년간의 치료만을 가정을 했거든요. 즉 BMI 30인 사람이 1년 동안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뚱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서 기본 분석을 하였는데, 만약에 BMI 30 이상인 사람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술군보다 비수술군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수술군은 비용이 낮으면서 효과가 좋은 도미네이트한 절대 우위의 옵션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조건을 반해서 민감도 분석을 적용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가치를 더 비중을 주는 그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술군이 비수술군에 비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절대 우위의 옵션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5% 할인율을 적용하였는데 3%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도 수술군이 절대 우위의 옵션이 됩니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저희가 짧게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 전 생애를 분석 기간으로 잡았는데 분석 기간을 15년으로 잡게 되면 수술군이 비수술군에 비해서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효과 차이가 좀 적어져서 아이소가 1,7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금액의 경우에도 2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긴데 그렇게 되죠? 네? 길게 되면 네. 동반질환이 적게 되니까요. 동반질환에 대한 비용을 적게 쓰게 됩니다. 길수록. 예, 왜냐면 그러니까 동반질환의 어떤 그 효과를 15년을 계산하는 거하고 전생애를 계산하는 거가 전생애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훨씬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그 절대 우위의 옵션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별이나 코호트 시작 연령을 변경한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코호트 할인율을 0%로 하고 호흡 시작 연령을 다르게 했을 때, 또는 BMI 30 이상이 아까 말한 지속적인 비서적인 치료를 했다고 했었을 때도 이 수술이 절대 우위의 옵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 다이아그램은 어떤 요인이 그 경제성 분석 평가 영향을 미친지를 보여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분석 기간, 할인율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 민감도 분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요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변경을 시켰을 때의 어떤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분석을 하였을 때 우리가 윌링 리스트 페이 1퀄리를 개선시키는데 사람들이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다면 수술요법이 비수술요법에서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치료와 비수술치료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 비수술치료에 비하여 수술치료를 하는 경우 분석기간 1년 동안 체중 감소율 1%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약 5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의 분석기간 동안 1인당 기대 의료비용은 비수술군이 1,600, 수술군에서 1,700만 원으로 수술군에서 15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컬리를 사용한 효과를 분석했을 경우 비수술군에서 15.4, 수술군에서 16.3으로 수술군에서 0.86컬리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 치료는 비수술 쪽 치료에 비해 의료 비용은 높으면서 효과도 좋은 대안이었으며 점진적 효과비가 펄리당 177만 원 산출되어 비용 효과적인 대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감도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진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저도 잠이 깨신 분도 있고 주무신 분도 있고 세 분이 오늘 그 주제 세 가지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으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아니면 특별히 그 코멘트를 하실 분이 계시면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네, 명 선생님. 네, 저는 서울대학병원 외과 양원관입니다. 이 비만에 대한 질병이다, 또 수술요법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아까도 나왔지만 NIH의 연수가 92년도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内容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여기 관심이 그 사회 비용,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선생님 아주 분석을 하셔서 수술이라는 게 더 비수술보다 효과적이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54페이지 서윤석 교수가 보여주신 우리나라의 그 비만에 의한 사회적 경제 비용 해가지고 1조 950억인가요? 이게 비용으로 나왔는데 이게 1년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선생님들이 조금 계산을 조금 하시면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렇고 또 보험, 우리 회사는 표현 죄송합니다. 보험이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전체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기대했는데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임팩트를 해야 되는데요. 버젯 임팩트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버젯 임팩트 아나리시스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버젯 임팩트까지는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회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모든 질병 비용을 갖다가 다 산출을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임팩트성 분석이 일반적인 거는 두 가지 대안이 있고 두 가지 대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안, 이 대안이 대안이 얼마만큼 효과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사실 수술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수술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얼마만큼 효과적인데 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참을만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효과가 더 나지만 그 효과를 낳는데 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더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일반 본인들이 바라볼 때 참을만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를 더 증진시키는 게 비용을 안 쓴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거가 좋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효과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약간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 비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참을만하고 그것이 오랜 기간 갔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버젯 임팩트 모형까지는 저희가 연구해서 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또 여쭤보면은 지금 허 박사께서 보여주신 대로 비수술적 치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수술적 그것이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 효과나 이런 걸 임팩트를 볼 때는 효용면에서는 훨씬 클 것 같은데 숫자는 선생님 분석하신 거에는 그렇게 또 차이가 없어 보여서 또 조금 한편으로는 의아스럽습니다. 이 퀄리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0.86의 퀄리 차이가 다른 연구에서도 보시면 다른 연구 성분 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납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0.86의 퀄리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고 외국의 결과를 봐도 굉장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할인율 같은 거를 적용을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인율 적용 안 한 결과를 보시면 퀄리 차이가 4 이상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할인율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용하는 경제성 분석 기법 때문에 그 차이가 작게 보이는 거고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다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비만 수술은 1년에 한 24만 건 내지 25만 건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800건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상당히 안 되고, 또 800건이지만 거의 대부분 한 80%는 위밴드 수술을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 분석 약 2조 원 정도 우리가 비만 때문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미국은 $2조 US달러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비교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주제가 지금 고도 비만이 질병인가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오문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질병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앉아서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 합의를 해야 하는 의미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질병을 정의를 한다는 게 지금은 당뇨병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옛날에 당뇨를 하나의 질병의 위험인자로 보는 질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당뇨병이라는 데 합의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비만이라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통통해지면 자기가 비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상업적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만이 가져다주는 어떤 질병으로서의 다른 질병의 위험이라든지 또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이게 질병이라는 인식이 자탄이 안 되면은 하나의 옛날처럼 당뇨병이 단 하나의 위험인자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은 의학적인 치료도 못 받을 뿐더러 어떻게 방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스스로 조절도 안 되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게 방송이니 이건 외로 미용이니 아까 이상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질병이라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단계에 넘어선 분들은 지금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너무나 이상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TV에 나와서 효과도 없는 다이어트 식품을 산다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환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데요. 월 한 70만 원, 80만 원 버는 걸 대부분이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있고 또 앞으로의 질병 위험도나 여러 가지로 보고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 질병이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정의를 하는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질병이냐 아니냐 어떤 분은 또 당뇨병이 질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는 뭐냐? 그때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질병이라는 걸 정의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문에 와서 고려하는 경향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생각할 때는 비만이 질병이라는 사회적인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까 양화 선생님 아주 잘 보고 계셨다고 혹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질병 이게 그러니까 아까 당뇨는 어느 혈당의 이상의 이쪽 스펙트럼인데 어느 이상이 되면은 문제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질병이라고 하듯이 지금도 여러 차례 보여주신 바와 같이 35 이상이면 이거는 데피니트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제가 지난달에도 저희 브라질이나 이렇게 가봤지만은 외국의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여지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한 20년은 뒤늦게 이것을 이제 시작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네카 같은 데서 정통적인 과정을 받는다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 질병에 대한 거는 오히려 저는 뒤로 갈 부분이 문제지 여기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지금 선진국에서는 받아지고 있는 정의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마스크 좀 쓰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단에서 그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을 보험급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의회라든지 전문 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이 내용에 봐서는 저도 보험급여 하는데 이 자체가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거나 지금 아까 얘기했던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도 퀄리다운 값이라든지 아이스값 모든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이기성 실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그 우리나라는 모든 질병의 정의는 우리가 KCD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 KCD에 이게 그렇다면은 거기에 등재되는 노력을 하셨는지, 물론 KCD도 물론 그 ICD의 그 10년마다 변하는 ICD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여지껏 어느 정도 보험급여도 안 되고 문제됐던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고 효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질병으로의 인식이 사회적인 합의도 문제지만 의학적으로 어떤 가장 전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도 봤을 때 고도 비만이라는 자체를 어떤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보다도 그로 인한 어떤 합병증과 또 그로 인한 어떤 이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지 그 자체가 지금 질병이다. 이거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가 모든 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재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도 비만이 질병이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질병이다 한다면 이게 바로 의학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질병 환자 분류 질병 분류 체계 거기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거가 이걸 거쳐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는 왜 이러한 노력이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ICD에는 다 들어가 있죠.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국내에서 그거를 제외를 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제외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KCD에는? 없다고 하시죠. 아니 제가 지금 몰라서 몰랐어요. 여쭤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들어가있는데 그 많은 질병에 지금 한 우리나라에도 1000개 정도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 네. 코드에 고도 비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도 비만의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코드가 있어야지. 우선은 우리가 질병이 현재 KCD가 지금 10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질병이. 거기 분류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이와 비슷한 게 지금 등재가 됐는지 모르지만 크로닉 패티그 신드롬도 사실은 질병이 아닙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험급여 여부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최근에 KCD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좀 그때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데가 선행이 된다면 제가 보면은 이러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당연히 보험급여에 있어서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수술에 효과가 있고 에비던스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KCD하고 ICD에 올라가 있고요. 올라가 예, 있어요? CB 오비스티 그러면 왜 이게 질병인가? 고도 비만으로는 올라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아직 합의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질병인가 문제 아니 앞에가 1번이 질병인가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드리면은 이미 보험급여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는 오비스티 코드를 넣으면 보험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가 아니고요. 그렇죠.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고혈압 당뇨병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런 환자들이 있다고 20대, 30대에 이미 고도 비만이 늘고 있고 이 환자들이 나중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에비던스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걸 위한 하나의 토론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물론 비만이 질병이 있다면, 지금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질병 치료입니다. 다만 그 질병 치료가 효과적이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우선적인 그런 비용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아예 이렇게 지금 모든 고도 비만에 있어서 어느 카테고리 안에서는 효과가 있고 비용 효과적이고 이런 거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보험급여 원리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왜 여기 1번에 질병인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다면 왜 ICD 이런 얘기를 했던 건이고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이 의료보험하고의 차이는
지금 어떤 질병 예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문제되는 게 대사성 질환에 그걸 내걸어주면은 고혈압, 당뇨, 오만 가지 다 결국 고도비만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만과 당뇨와 고혈압과 이런 어떤 그러한 질병이라고 칩시다. 그 질병 자체의 문제보다 그런 합병증과 모든 게 어떤 그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이 문제가 돼서 일단 건강보험 내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건강검진과 증진이 지금 날로 지금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고도 비만을 질병인가부터 출발한다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만들고요. 또 아마 패널 디스커션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에서 말씀하시죠. 연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그러시네? 예. 좀 보험급여과의 궁금증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비용 분석하는 쪽에서 궁금한 건데요. 이게 넌 서저리와 서저리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서저리에는 넌 서저리가 들어가지 않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냥 서저리에 대한 것만 이 개념이 불리한 건지. 네, 권선생님. 수술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요, 그 환자가 수술 받으면서 이렇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잖아요. 중간에 이제 팔로우도 해야 되고, 그걸 다 포함한 게 서저리 비용이고요. 넌 서저리는 수술을 안 받은 환자가 이제 통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 3차 병원에 갔었을 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쓴 비용입니다. 거기엔 약물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료에서 이제 그 진료하는 과정의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넌 서저리라는 거와 서저리는 서저리가 완전히 독립적인 건지 아니면은 서저리 안에는 계속 1년 동안 넌 서저리의 인터벤션이 같이 들어간 개념인지. 넌 서저리 인터벤션이 들어간 거라기보다 그 수술을 한번 받고 나서 팔로우 과정에서 환자가 와갖고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임상적으로는 어떠실까? 이게 서저리와 넌 서저리가 그러니까 서저리를 한 그룹에서 넌 서저리의 인터벤션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서저리 하면 끝 그런 개념인지. 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하던 다음에 여러 가지 케어를 받는다든지 사후에 관리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넓은 의미에서 수술한 자의 치료 비용들은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가 메디컬 치료를 받는 것은 그것도 메디컬 치료의 경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그것을 그 수술 환자가 수술 비용 외에 사후에 외래를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을 포함시켰냐 안 포함시켰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넌 메디컬, 넌 서저리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인터벤션에 그런 이 컨비네이션이 일어나면서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생기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여쭤보시는 거는 그러면 그 수술과 또는 메디컬, 그러니까 그 비만에 대한 약물 치료를 병용한 거를 여기다 포함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술은 약물 포함하지 않아요. 수술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약물 치료 같은 걸 안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게 컨비네이션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데요. 그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수술을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이 틀이 붙이면은. 그래서 여기 이쪽에 왔는데 과연 이 사람이 당뇨병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데 약을 안 섞겠냐?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 비용의 틀이를 아는 상태에서 이쪽을 계산하고 이쪽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술한 환자의 모든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약을 필요한 사람 쓰는데 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비용을 이거 수술만 계산하겠다, 이거 수술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계산할 때, 비용 효과랑 비용 효용을 하실 때, 비용 효과에서는 이게 비급여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비급여 거의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차피 다 비급여일 이 수술에서 이제 메디컬 서저리, 그러니까 넌 서저리 비용 같은 경우도 다 비급여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료를 이렇게 이용하셨다고 예, 한 설문 내용에 조사를 비급여의 내용이 비용 효과에는 비급여의 그 자료의 소스가 안 보여서 그게 혹시 어떻게 비급여를 설문조사로 설문조사한테 지금 참여한 연구에 참여한 9분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 그 선생님들한테 환자가 왔을 때 몇 번 방문을 하게 되고 어떤 비용이 어느 걸 정도 하게 되고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그 비용을 다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제가 이 자료를 먼저 좀 보니까 이제 외국에 그 시술하는 거에 대한 합병증의 단계를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적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 분석하신 그 자료를 보면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보기엔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합병증 발생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고도 비만에 혹시 이게 요인들에 대해서 좀 분석,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이 그럼 왜 생기는 거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진 쪽에서 리뷰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합병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증이라는 거는 뭘 합병증에 넣느냐에 따라 이 얘기가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해서 수술 통증이 오래 간다. 합병증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너무 다 다르게 경증 합병증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카를 저희끼리 얘기할 때 내카 연구를 저희가 믿는 이유가 너무나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다 들어갔어요, 저기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수술 후 합병증은, 내과에서 모든 의사들이, 이 환자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테크닉도 중요하고, 무슨 인지소감이 있죠. 나날의 컨디션. 진짜 중요한 거는, 환자가 얼마나 중증 환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도비만 환자는 최고 중증 환자입니다. 하이 스트레스 리스크.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수술이랑 훨씬 높게 나옵니다. 내과 의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수술 전후 관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과 의사들은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내과 의사의 손을 넘어간 환자입니다. 너무나 중증입니다. 그럼 더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에서 굉장히 수술 외 고위험 환자라고 보셔서 이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숙련된 외과 의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술방과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이런 사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건 기회인데요. 저희 나라의 환자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준비하기 어렵는데 거기 앞에 아침 참석하셨는데 그 양호 선생님이 서울대학에서 우리나라 위암이라는 학회에 기여한 가장 기도는 전국의 위암 수술하는 의사들의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일본을 능가하셔 있는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이 다 위암 전문의입니다. 자기의 전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전에 준비가 붙여진다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초반에 컴플렉션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50년대, 60년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과정이 우리나라는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이 학회 인벌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 다 이미 위암 전문가, 위암학과를 나오고 있고 다 교수들이고 두 번째는 이 분야를 주도하는 분들이 미국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대학가에서 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가에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은 외국의 경우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나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 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그 패널 디스커션을 해주시면